아가, 사돈은 우리 요양원에서 내가 아주 잘 모시고 있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거라. 평생 저와 친정엄마를 비하하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베푼 호의에 저는 눈물까지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엄마의 기저귀를 갈아들이다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던 엄마의 앙상한 허벅지 안쪽에 손톱으로 꾹꾹 눌러 파낸 듯한 살려줘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엄마의 눈빛을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베푼 호의는 거짓된 선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날 밤 엄마의 침대 밑에 녹음기를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짐승만도 못한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추악한 짓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우리 족발집은 해가 뜨기도 전부터 가마솥에서 김이 펄펄 올라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서윤진이라고 합니다. 남편하고 둘이서 이 작은 가게를 10년 넘게 꾸려왔어요. 하루 종일 펄펄 끓는 솥단지 앞에 서서 돼지다리를 삶다 보면 얼굴은 벌겋게 익고 등줄기는 땀으로 흥건했어요. 그래도 손님이 맛있다며 그릇을 싹싹 비우고 나가면 그 고된 게 다 잊히곤 했습니다. 남편이 솥뚜껑을 쾅 닫으며 한마디 던졌어요. 오늘 단체 손님 둘 예약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놔. 또 굼뜨개에서 손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저는 행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알았어. 걱정 말고 당신은 계산대나 잘 봐. 꾸준 일은 늘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손님이 오면 그제 슬쩍 일어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솥 앞을 지켰습니다.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 평생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으니 이만한 고생쯤은 견딜만 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요양원을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밖에 나가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우아하게 미소 짓는 원장님이셨죠. 사람들 앞에서는 더없이 자애롭고 구상한 분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만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를 두고 가난한 집 딸내미라고 부르며 은근히 깔보곤 하셨습니다. 사실 제 친정엄마하고 시어머니는 여고 동창 사이였어요. 학창시절 내내 시어머니는 2등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 위에는 늘 1등을 놓치지 않던 제 친정엄마가 있었대요. 그 묵은 열등감이 평생 시어머니의 가슴 한구석에 박혀 있었나 봐요. 세월이 흘러 며느리로 들어온 제가 하필 그 1등 친구의 딸이었으니 시어머니 눈에 제가 고울 리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그 응어리를 제게 풀어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가 송편을 집으며 사람들 들으라는 듯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친정엄마가 식당 주방에서 평생 설거지하느라 손이 다 갈라졌다지. 그 집안 내력이 어디 가겠어? 사람이 배운 게 있어야 곱게 늙는 법인데. 둘러앉은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붙이다 말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어요. 손에 든 뒤집개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윤진아, 너는 친정에서 제대로 배운 게 없을 테니 여기 와서 어른들 대접하는 법이라도 똑똑히 배워가거라.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하지. 네, 어머니.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겨우 내뱉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명절이면 그렇게 한바탕 모욕을 당하고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그 모욕감이 가슴에 쌓이고 또 쌓였어요.
친정엄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명치 끝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그저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는 친정엄마까지 더 욕보일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평생 식당 주방에서 쉴 틈 없이 일하시던 친정엄마가 그만 주방 바닥에 풀썩 쓰러지셨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앞치마도 못 벗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어두운 얼굴로 말했어요. 뇌혈관이 터지셨어요. 한쪽 몸을 거의 못 쓰실 겁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돼요. 엄마는 몸의 한쪽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우셨어요. 저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 병원비 고지서를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엄마, 어떡해. 나 돈도 없는데. 엄마 이러면 나 어떻게 살아? 가게 매상으로는 입원비 대기도 빠듯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천정만 올려다보던 어느 날이었어요.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부드러운 얼굴로 제 손을 가만히 잡으셨어요. 윤진아, 사돈을 이런 차가운 데 모실 수는 없지. 우리 요양원 제일 좋은 특실에 모시자.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따지고 보면 네 친정엄마하고 나하고는 한 학교 다닌 동창 아니냐.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평생 돈 한 푼 안 받고 정성껏 보살펴 줄 테니 너는 아무 걱정 말아라.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명절마다 받은 서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당장 병원비 한 푼이 아쉬운 처지에 그 손길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시어머니의 두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나 봐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흐뭇한 얼굴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거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속이 깊은 분이야. 너는 평소에 엄마 마음을 너무 몰라줬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 저는 구급차 기사님의 도움을 받아 엄마를 시어머니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기사님들이 들 것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말했어요. 어머님, 천천히 모실게요. 좋은 데 오셨으니까 이제 푹 쉬시면 됩니다. 화려한 특실에 엄마를 눕히고 나니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품었던 미운 마음이 다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침대 옆에는 꽃병까지 놓여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싶어 가슴이 다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 어머님이 잘 봐주신댔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게 일이 워낙 바빠 자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도 밤늦게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나서야 앞치마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 캄캄한 밤길을 달려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면회 시간이 한참 지난 늦은 밤이라 복도는 텅 비어 적막했습니다. 특실문을 열고 들어서니 병실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잠깐 자리를 비운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운 채 저를 보고 눈을 끔뻑이셨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엄마 몸에서 땀 냄새가 훅 풍겼습니다. 기저귀가 촉촉하게 젖어 영 찝찝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자꾸만 몸을 뒤척이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엄마, 땀 많이 나네. 보호사 선생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거 없이 내가 갈아줄게. 잠깐만 가만히 있어. 저는 직접 엄마의 기저귀를 갈아드리려고 이불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감각조차 없는 엄마의 앙상한 허벅지 안쪽에 새빨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멍이나 욕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건 누군가 손톱으로 살을 꾹꾹 눌러 파낸 자국이었어요. 가장자리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깊게 패인 자리마다 손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엄마 자신의 손톱으로 새긴 흔적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눈으로 그 자국을 한 글자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살려줘. 세 글자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며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이불 끝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엄마가 이걸 직접...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니 엄마는 말 한마디 못하는 입술을 달싹이며 저를 애타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한쪽 눈가가 파르르 떨렸어요. 그 눈빛 속에 담긴 공포와 절규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누가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엄마, 말 좀 해봐, 응?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말은 못해도 그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엄마의 처절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 화려하고 깨끗한 득실이 시어머니가 베푼 호의가 아니었다는 걸요. 이곳은 엄마가 한 달 내내 갇혀 신음하던 지옥의 밀실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야윈 손을 꼭 붙잡았어요. 엄마의 손끝이 제 손바닥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남편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어깨를 마구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큰일 났어. 남편이 부스스 눈을 뜨며 짜증을 냈습니다. 이밤중에 뭐야? 잠 좀 자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 허벅지를 찍은 사진을 남편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손가락이 어찌나 떨리는지 화면을 제대로 집기도 힘들었습니다. 이거 봐. 우리 엄마 허벅지에 이게 뭔지 봐. 살려줘라고 써있잖아. 엄마가 손톱으로 직접 한 거야. 어머니 요양원에서 우리 엄마가 학대당하고 있다고.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슬쩍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시 베개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그게 뭐 학대야. 장모님이 가려워서 긁은 거겠지. 반신마비라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 몰라? 별것도 아닌 걸로 한밤중에 사람을 깨우고 난리야. 가려워서 긁은 사람이 살려줘라고 글씨를 써? 여보, 제발 정신 차리고 다시 봐줘. 우리 엄마가 살려달라잖아. 남편이 이불을 획 끌어당기며 돌아누웠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공짜로 모셔준다는데 은혜도 모르고. 너 요즘 잠을 못 자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병원 가서 약이라도 타먹어. 헛것 보지 말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등이 너무 차가워 보였어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후벼 파는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걸, 어쩌면 이 사람도 한패일지 모른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어요.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천장만 노려봤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제 손으로 증거를 잡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어두고 남편에게 둘러댔어요. 시장에서 물건 좀 떼러 갔다 올게. 금방 올 테니까 가게 잘 보고 있어. 빨리 갔다 와. 점심 장사 바쁜 거 알지? 저는 시장 대신 길 건너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서 주인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제일 작고 배터리 오래가는 녹음기 하나 주세요. 며칠 동안 켜둬도 끊기지 않는 걸로요.
상인이 진열장 아래에서 손톱만한 녹음기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제일 작아요. 한번 충전하면 사나흘은 거뜬히 돌아갑니다. 소리도 또렷하게 잡히고요. 그걸로 할게요. 현금으로 드릴게요. 저는 카드 대신 꼬깃꼬깃한 현금을 꺼내 값을 치렀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카드 내역을 들여다볼까 봐서요. 녹음기를 손수건으로 꽁꽁 싸서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또 핑계를 대고 가게를 빠져나와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특실화 복도에서 마침 간식 카트를 끄는 식당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엄마 간식 챙겨주셔서 늘 감사해요. 아주머니가 카트를 밀며 지나가자 저는 재빨리 특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잠든 사이 저는 침대 매트리스를 살짝 들어올렸어요. 손이 떨려 자꾸만 미끄러졌지만 이를 악물고 녹음기를 매트리스 깊숙한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혹시 빠질까봐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시켰어요. 전원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내가 다 밝혀낼게. 꼭. 저는 잠든 엄마의 이마를 한번 쓸어주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게로 돌아왔어요. 그 이틀이 저에게는 10년 같았습니다. 가게에서 고기를 삶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녹음기 생각뿐이었어요. 손님이 주문한 메뉴를 2번이나 잘못 내갈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남편이 배달 나간 틈을 타 또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도 보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렸습니다. 저는 매트리스 안쪽에 손을 넣어 녹음기를 빼냈어요.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녹음기를 다시 손수건에 싸들고 가게로 돌아온 저는 곧장 뒤편 창고로 들어갔어요. 문을 안에서 잠그고 잡동사니가 쌓인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내 청소하는 미화원의 발소리와 걸레질하는 소리만 사각사각 들려왔어요. 한참을 그렇게 잡음만 이어졌습니다. 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특실문이 철컥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서늘하고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아이고, 우리 잘난 1등 친구님, 꼴이 이게 뭐야? 침대에 똥오줌 받아내는 신세가 됐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나는 평생 네 그늘에 가려서 2등. 선생들도 다 너만 이뻐했지? 그게 얼마나 사람 속을 갉아먹는 줄 알아? 이어서 무언가를 손톱으로 꼬집는 듯한 소리와 함께 엄마의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지? 어차피 감각도 없는 탈이니까. 그래도 나는 이렇게라도 해야 속이 좀 풀려. 30년을 참았다고, 30년을. 엄마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줄도 모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네 딸년 이름으로 이 요양원 명의를 싹 다 돌려놨어. 무슨 말인지 알아? 이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터지든 다 네 딸년이 뒤집어 쓰는 거야. 너는 그저 내 팔 밑에서 산송작으로 굴러다니다가 조용히 죽으면 돼. 그 말이 제 귓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당장 이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네 딸년 이름으로 요양원을 다 돌려놨다는 그 말. 요양원의 서류상 주인이 저로 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그럼
이 안에서 벌어진 일이 다 내 책임이 된다는 거잖아. 신고하면 내가 엄마를 학대한 사람이 되는 거야?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제가 엄마를 요양원에 갖다 버리고 학대한 범인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까지 다 계산해 놓고 저를 이 함정 속에 밀어넣은 거였어요. 저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조차 낼 수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엄마를 구해낼 수 있어?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흐느꼈지만 입 밖으로는 한 줌의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아무렇지 않게 들려왔어요. 그 평범한 소음 속에서 저 혼자만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녹음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저는 한참을 그렇게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처지가 답답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엄마를 그 지옥에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 상태라도 살펴봐야겠다는 마음에 다시 요양원을 찾았어요. 특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막 돌아서는데 누군가의 다급한 비명이 들렸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수간호사가 비쩍 마른 치매 노인을 거칠게 밀치고 있었어요. 똑바로 좀 걸어. 몇 번을 말해? 또 아무데나 똥칠하면 밥 안 줄 줄 알아? 노인이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제가 놀라 달려나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디선가 다른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가슴에 최수진이라는 이름표를 단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원장님이 위에서 찾으세요.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간호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뜨자 수진은 재빨리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넘어진 노인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고 등을 토닥이는 손길이 어찌나 다정하던지요.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이제 괜찮아요. 제가 방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수진이라는 간호사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이라면 어쩌면 제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수진이 퇴근하는 길을 저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수진은 요양원에서 한참 떨어진 허름한 골목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창가에 앉아 식은 커피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어르신 도와주시는 거 봤어요. 수진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어요. 누구세요? 저를 따라오신 거예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제 친정엄마가 그 요양원 특실에 있어요. 부탁이에요.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내밀고 이어 휴대폰을 꺼내 엄마 허벅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한참을 사진만 바라보던 수진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됐군요. 사실 저도 그동안 양심에 너무 찔렸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못 본 척하고 사는 제 자신이 끔찍했어요. 수지는 낡은 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안에 그동안 제가 몰래 모은 게 다 들어있어요. 원장님이 보호자들 눈을 속여서 어르신들 밥값을 빼돌린 내역이랑 노인들 학대한 정황까지 다 있어요. 정말요? 이걸 어떻게 다... 그리고 사장님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행정실장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몇 달 전부터 서류상 원장 이름으로 외부 후원금을 빼돌리고 있어요. 그 서류상 원장이 바로 사장님이에요.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재작년 어느 날 남편이 가게를 더 넓히겠다며 대출에 필요하다고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갔던 그날이요. 그때는 아무 의심 없이 내줬는데 그게 바로 이 모든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그날 내 인감을 가져간 게 다 어머니랑 짜고 한 짓이었던 거야.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믿었던 남편마저 시어머니의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제 손목을 꽉 붙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장님, 웃으세요. 지금 창밖에 검은 옷 입은 남자가 우리를 찍고 있어요. 원장님이 직원들 감시하라고 붙여놓은 경비업체 사람이에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티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창밖을 슬쩍 보니 정말 한 남자가 휴대폰을 우리 쪽으로 들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대로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불을 해달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면서 탁자 위 커피잔을 일부러 손으로 쳐서 와장창 엎질렀어요. 커피가 사방으로 튀고 잔이 깨지는 소리에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수진도 눈치껏 자리에서 일어나 맞받아쳤어요. 손님이 먼저 실수하셨잖아요. 왜 저한테 화풀이세요? 우리는 다투는 척하며 카페 안쪽 화장실로 몸을 피했습니다. 창밖에 남자가 잠시 당황하는 사이였어요. 좁은 화장실 칸 안에 둘이 몸을 숨기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사장님, 이렇게 된 이상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저쪽이 우리 움직임을 다 보고 있다는 거니까요. 들키기 전에 먼저 원장님을 무너뜨려야 돼요. 저는 수진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의 눈빛에는 저와 똑같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엄마를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도와주실 거죠? 사실 저도 더는 못 본 척하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양심을 위해서라도 끝장을 봐야겠어요. 같이 해요, 우리. 저는 수진의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화장실 안에서 우리 두 사람의 손은 서로의 다짐을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엄마를 위해 복수를, 또 한 사람은 묵은 죄책감을 씻기 위한 속죄를 가슴에 품은 채로요. 밖에서는 여전히 카페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지만 그 순간 우리 둘만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남편과 시댁이 조금이라도 저를 의심하게 만들면 안 됐어요. 저는 일부러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소태물을 올렸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다. 장사 잘 되겠어. 점심에 고기 넉넉히 삶아 놓을게. 남편이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래, 어제는 왜 그렇게 시들시들하더니 사람이 그래야지.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면서도 겉으로는 환하게 웃었어요. 남편은 배달앱에 올라온 가게 후기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바로 그 틈이었습니다. 저는 행주로 식탁을 닦는 척하며 슬쩍 남편 옆으로 다가갔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가느라 휴대폰을 카운터에 두고 일어선 순간 저는 재빨리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잠금 비밀번호는 늘 같은 숫자였어요. 화면이 열리자마자 저는 문자함을 뒤졌습니다. 김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주고받은 문자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서류, 도장, 후원금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변김을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얼른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솥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그 시각 요양원 안에서는 수진이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수진은 일부러 야간 당직을 자처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수진은 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며칠 동안 어깨너머로 외워둔 보안 코드를 하나하나 눌렀어요.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시어머니가 꽁꽁 숨겨둔 진짜 장부 파일을 찾아냈어요. 화면에는 두 개의 장부가 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짜였고 다른 하나는 차명 계좌가 빼곡히 적힌 진짜였어요. 수진이 USB를 꽂고 복사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원장실 불이 왜 켜져 있지? 순찰을 돌던 경비원 정씨가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수지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얼른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훑었어요. 수지는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다행히 정씨는 별일 없다고 여겼는지 고개를 갸웃하며 문을 닫고 돌아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지자 수지는 식은땀을 닦으며 다시 책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 몇 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파일을 무사히 USB에 담은 수지는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원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수지는 수산시장으로 들어오는 배달 트럭에 몰래 올라탔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트럭 짐칸에 몸을 숨긴 채 우리 가게 뒷골목까지 왔습니다. 저는 어둑한 골목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받으세요. 진짜가 다 들어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생했어요. 다친 데는 없죠? 저는 수진이 건넨 USB를 받아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고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이 아닌 낯선 사람들 이름으로 된 통장 번호가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차명계좌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게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가입된 작은 생명보험이 떡하니 들어있었습니다. 수익자란에는 시어머니와 관련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가입한 적도 없는 보험이 왜? 저는 한참을 그 화면만 노려봤습니다. 그러다 무릎이 탁 꺾일 만큼 무서운 진실을 깨달았어요. 이 보험은 제가 엄마를 학대하고 보험금을 노렸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나중에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세상은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친정엄마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손가락질할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저를 올감해 놓았던 겁니다.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이내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깨물고 컴퓨터 화면을 노려봤어요. 그래, 네가 이 덫을 팠으면 나는 이 덫을 거꾸로 네 목에 걸어주겠어. 저는 그 덫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명의 도용의 증거를 잡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이 제 인감을 훔쳐갔던 그날 날짜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가게 앞을 비추는 방범 카메라 영상이 있다면 남편이 그 도장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찍혀 있을 거였어요. 저는 관할구청을 찾아가 담당 직원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날 영상만 확인하면 제 결백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처음엔 절차를 따져가며 난색을 보이던 직원도 제 절박한 눈빛에 결국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영상을 손에 넣었어요. 화면 속에는 남편이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든 봉투를 들고 가게를 나서는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명의 도용을 증명할 첫 번째 결정적 증거였어요. 같은 시각 수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요양원 직원들의 사물함에 익명의 편지를 한 통씩 넣었어요. 편지에는 시어머니가 직원들 목까지 빼돌리고 노인들 밥값을 가로챈 실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본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탄탄해 보이던 조직 안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수진과 다시 가게 뒷골목에서 만났어요. 우리는 모아둔 증거를 어떻게 쓸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차명계좌랑 이중장부는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가장 센 무기예요. 이건 절대 함부로 꺼내면 안 돼요. 맞아요. 이건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깊이 숨겨둬요. 지금 이걸 꺼냈다가 어머니가 또 빠져나가면 우리한테는 다음이 없어요. 그럼 우선은 노인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이랑 사진만 따로 추려가지고 터뜨리는 게 어때요? 그것만으로도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학대 증거만 따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경찰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비리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넣었습니다. 또 평소 약자편에서 기사를 쓰기로 소문난 지역 언론사 사회부 김 기자에게도 같은 메일을 보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어요. 저는 화면 위에 뜬 메일 전송 완료 글자를 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 가장 무서운 칼은 아직 칼집 속에 고이 숨겨둔 채였어요. 저와 수지는 어두운 골목에서 마지막으로 눈빛을 주고받고는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제보 메일을 보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고기를 삶으며 휴대폰만 잡고 들여다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려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진에게서 짧은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지금 들이닥쳤어요. 바로 그 시각 시어머니의 요양원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보건소 감사팀과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우르르 몰려들어갔어요. 원장실에서 우아하게 다과를 즐기던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발소리에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시어머니가 김 실장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창구 빨리 없애. 컴퓨터부터 다 끄고 뭐하고 서 있어? 원장님, 그게 서버가 누가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미 수진이 미리 빼돌려둔 서버 자료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원본 자료는 그대로 수사관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혼란을 틈타 미리 불러둔 사설 구급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두가 압수수색에 정신이 팔린 사이 저는 특실로 곧장 뛰어들어갔어요. 엄마, 우리 가자. 집에 가는 거야. 짐은 됐어. 몸만 가면 돼. 저는 엄마를 안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제 손을 꽉 붙잡으셨어요. 저는 이불째 엄마를 감싸 안고 복도를 내달렸습니다. 로비에는 어느새 지역 방송국 기자들이 몰려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였어요.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에 시어머니와 제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군중 사이로 엄마를 빼내는 저를 발견하고는 눈에 핏발을 세웠어요. 너 인연, 어디 두고 보자. 이게 끝이 아니야. 저는 그 눈빛을 외면하고 엄마를 데리고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를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의 작은 재활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수진이 미리 알아봐둔 조용하고 따뜻한 곳이었어요. 하얀 시트가 깔린 깨끗한 침대에 엄마를 눕히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다정한 손길로 엄마의 이마를 짚고 혈압을 재주셨어요. 어머님, 이제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저희가 정성껏 보살펴 드릴게요. 엄마, 이제 진짜 괜찮아. 그 무서운 데서 나왔어. 여기는 안전해. 엄마는 성한 한쪽 손으로 제 손을 더듬어 찾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마주 잡았어요. 요양원 비리 뉴스가 온 동네를 뒤집어 놓는 동안 가게로 돌아온 저는 또 한 번 마주쳐서는 안 될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가게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아 현금 뭉치를 가방에 쑤셔놓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 돈 들고 어디 가려고? 저는 문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남편이 가방을 움켜쥐고 일어섰습니다. 비켜, 이거 안 보여? 다 끝났어. 어머니한테 가야 돼.
끝나긴 뭐가 끝나?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당신도 한패였잖아. 내 인간 훔쳐간 거 다 알아.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손으로 저를 거칠게 밀쳤어요. 저는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며 비틀거렸습니다. 남편은 그 틈에 가방을 들쳐매고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할 거야. 너 혼자 알아서 해.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 어미 치마폭으로 비겁하게 도망치는 모습이었어요. 허탈함에 한동안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 가. 가서 네 엄마랑 같이 벌 받아.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후련했어요. 남편은 도망쳤지만 가장 중요한 엄마는 제가 그 지옥에서 구해냈으니까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홀로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드르륵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어쩐지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 같았어요. 혼자 솥에 물을 올리고 불을 지피면서 저는 끔찍했던 한 고비를 드디어 넘겼다는 깊은 해방감에 젖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어깨가 한결 가벼웠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엄마가 있는 재활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간호사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인지 얼굴에 핏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엄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엄마, 울지 마.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엄마 못 건드려. 엄마는 말은 못해도 제 손을 부서질 듯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저도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모녀는 그렇게 한참을 손을 맞잡고 길고 길었던 고통이 끝났음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우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족발을 앞에 두고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결국 해냈네요. 다 수진 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수진 씨 덕분이에요. 수진 씨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마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잔을 비웠습니다.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으로요. 창밖으로는 시장 골목의 정겨운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어요. 다음날 아침 8시였어요.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마신 술 기운에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어요. 그때 가게 앞으로 검은 차 여러 대가 멈춰섰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우르르 내려 가게로 들이닥쳤어요. 서윤진 씨, 당신을 유양원 비리와 노인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학대라뇨? 차가운 쇠고랑이 제 양손목에 철컥 채워졌어요.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가게 앞에 모여들어 수군거렸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유치장 안은 차갑고 좁았어요. 저에게 배정된 국선 변호사가 어두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쪽에서 요양원의 모든 서류상 책임을 원장인 윤지은 씨한테 다 떠넘겼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원장이라뇨? 저는 그냥 족발집 하는 사람이에요. 서류상으로는 윤진 씨가 그 요양원의 실제 주인으로 되어 있어요. 게다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신문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으로 가입된 그 보험증권 이야기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어요. 윤진 씨 이름으로 든 친정엄마 앞으로 된 보험이 언론에 새어나갔어요.
사람들이 윤진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친정엄마를 요양원에 갖다 버린 다음 학대했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파놓은 덫이 정확히 제 발목을 물어뜯은 겁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제 친엄마를 버린 천하의 폐륜화가 되어 있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인터넷 포털 화면에는 제 얼굴과 가게 이름이 모자이크도 없이 올라왔어요.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몰려와 우물을 던지는 영상까지 퍼졌어요. 누군가 가게 셔터에 빨간 글씨로 욕설을 휘갈겨 놓은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저는 경찰서 취조실로 끌려갔어요. 담당 강형사가 책상을 탁 치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말 자백하세요. 친엄마 명의로 보험까지 들어놓고 이게 다 계획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 인감은 남편이 훔쳐간 거예요. 그 보험도 제가 든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저 모르게 든 거라고요. 저는 다 덫에 걸린 거예요. 덫? 그럼 이 서류는 뭡니까? 여기 윤진 씨 도장이랑 서명이 다 찍혀 있는데. 형사가 내민 서류에는 제 도장과 서명이 완벽하게 찍혀 있었어요. 물론 다 위조된 거였지만 제 눈에도 진짜처럼 보일 만큼 감쪽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그 종이 한 장 앞에서는 다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면회를 온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가 매수한 유튜버들이 어머님 계신 재활병원 앞까지 몰려갔대요. 카메라 들이대고 방송한다고 난리도 아니래요. 우리 엄마한테까지? 안 돼요. 우리 엄마 또 무서워서 어떡해요. 병상에 누운 엄마가 또다시 공포에 떨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부르르 떨었어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저쪽 로펌이 김 실장이랑 사장님 남편까지 돈으로 샀대요. 두 사람이 경찰서 진술서를 냈는데 모든 횡령이랑 학대 지시를 다 사장님이 내렸다고 적었대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10년을 함께 산 사람마저 끝내 저를 칼로 찔렀어요. 취조실 한 구석에서 저는 온 세상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완벽한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사람도 진실도 아무것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누명을 쓰고 사느니 차라리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요. 머릿속이 새까매지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냥 다 끝내고 싶어.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잖아. 엄마도 나 때문에 또 고통받고.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바로 그때였어요. 취조실 한쪽에 켜져 있던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화면을 봤습니다. 구석을 면하고 풀려난 시어머니가 카메라 앞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본 죄입니다. 사돈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에요. 시어머니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흘리는 그 가짜 눈물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뒤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짓누르던 절망이 거짓말처럼 싹 가셨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래,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네 뜻대로 되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손톱으로 살을 파가면서까지 살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해?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어요. 이 완벽해 보이는 함정을 산산조각낼 마지막 한 방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꺼내지 않은 가장 무서운 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였어요. 유치장에서 보낸 그 며칠은 10년 같았습니다. 수진이 밖에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양심적인 변호사를 어렵게 구해온 덕분이었어요. 결국 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철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어디 숨어 있었는지 모를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어요. 서윤진 씨, 친정엄마 학대한 거 인정합니까? 보험금 노린 게 사실입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제 얼굴 앞으로 들이닥쳤어요. 플래시가 눈앞에서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팔로 얼굴을 가린 채 인파를 헤치고 나갔어요. 골목 끝에 수진의 낡은 승합차가 시동을 건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 문을 열고 몸을 던지듯 안으로 숨었어요. 사장님, 출발할게요. 머리 숙이고 계세요. 차가 출발하자 뒤따라오던 기자들이 차창을 두드렸어요. 수진은 핸들을 꽉 쥐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참을 달려 차들이 더는 따라오지 않자 저는 그제야 허리를 폈습니다. 아, 고마워요, 수진 씨. 수진 씨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저 안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인사는 나중에 해요. 지금이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시어머니가 1시간 뒤에 큰 호텔에서 기자회견이었는데요. 거기서 사장님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울 작정인가 봐요. 그래요. 그 자리에서 끝장을 봐요.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시어머니가 기자회견을 연다는 시내 대형 호텔로 차를 몰았어요. 달리는 차 안에서 수진이 한 손으로 가방을 뒤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목숨을 걸고 빼돌려온 차명 계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또렷이 밝혀주는 서류였어요. 수진은 신호에 걸린 틈을 타 그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통장들 명의는 다 남이지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끝에는 결국 원장 이름이 찍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센 칼이에요. 그동안 꽁꽁 숨겨둔 진짜 무기죠. 오늘이 이걸 꺼낼 바로 그 순간이에요. 차창 밖으로 호텔의 화려한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북처럼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분노가 훨씬 컸습니다. 호텔 연회장 앞에 도착하니 안에서는 이미 기자회견이 한창이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조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굿장 안으로 향했어요. 연회장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고 손에는 새하얀 손수건을 쥔 채였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연신 눈가를 찍어내며 떨리는 목소리를 짜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옛 친구의 딱한 처지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그 무서운 욕심이 이런 끔찍한 일을 만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다 늙은 제가 사람을 잘못 본 죄죠. 기자들이 그 말을 받아 적느라 분주했어요. 시어머니 옆에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마치 자신도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인 양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그 가증스러운 두 얼굴을 보자 제 속에서 시뻘건 불덩이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연회장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입구를 지키던 덩치 큰 경호원 둘이 양팔을 벌려 저를 막아섰습니다. 관계자 외에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물러나세요. 비키세요. 저 단상에 선 사람이 진짜 범인이에요. 내가 그 증거예요. 저는 경호원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순간 시끌벅적하던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의 고개가 일제히 저를 향해 돌아갔어요. 단성이 시어머니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리며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여기로 어떻게 들어와? 저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 앞까지 걸어갔어요. 기자석 앞에 놓인 마이크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까지 흘린 눈물은 전부 거짓이에요. 진짜 죄인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왔어요. 제가 차명계좌 이야기를 막 꺼내려던 찰나였습니다. 연회장 맨 뒤쪽 문이 스르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어요. 저는 말을 멈추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할 친정엄마가 휠체어를 탄 채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진이 그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며 엄마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여길 누워 있어야지. 이 몸으로 어떻게.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방향을 들어 엄마를 향해 터졌어요. 하얀 빛이 폭죽처럼 쏟아지는 한가운데였습니다. 순간 엄마가 성한 한쪽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부서질 듯 움켜쥐었어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엄마가, 반신마비로 누워만 계시던 엄마가 입을 앙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덜덜 떨리는 상체를 안간힘을 다해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는 마이크를 향해 떨리는 입술을 열었어요. 온몸에 힘을 짜내 마치 피를 토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 딸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는 거 내가 다 들었어. 네가 내 침대 맡에서 비웃으면서 짓거린 그 말 내 두 귀로 똑똑히 다 들었다고. 이 나쁜 것. 연회장이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엄마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30년 묵은 원한과 죽어서라도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절규였어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 몸으로 여기까지. 나 때문에. 바로 그때였어요. 수진이 재빨리 노트북을 펼쳐 연회장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정면의 커다란 화면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시어머니의 진짜 비리장부가 가득 떠올랐어요. 낯선 사람들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 내역과 제 이름을 도용한 가짜 서류들이 줄줄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다들 이 화면을 봐주세요. 이게 원장이 숨겨둔 진짜 장부예요. 모든 돈이 결국 원장 본인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서윤진 씨는 그저 이름만 빌려준 허수아비 바지 원장일 뿐이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화면을 찍는 카메라 소리가 빗방울처럼 쏟아졌어요.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질문을 외쳤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물증과 살아있는 피해자의 처절한 절규 앞에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단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던 시어머니는 끝내 단상 위에 그대로 풀썩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다 막아놨는데 어떻게 이게.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흘리던 가짜 눈물은 온데간데 없고 그 얼굴엔 공포만 가득했어요. 그 옆에 서 있던 남편은 혼비백산에 출구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문은 이미 몰려든 기자들로 빽빽하게 막혀 있었어요. 비켜요. 길 좀 비켜줘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사방에서 터지는 플래시가 남편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가두어 버렸어요. 조금 전까지 피해자인 척 고개 숙이던 사람이 이제는 제 어미한테 모든 걸 떠넘기며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엄마의 등이 들썩이고 있었어요. 엄마, 잘했어.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우리가 이긴 거야. 엄마가 나 살린 거야. 엄마는 떨리는 성한 손으로 제 등을 가만가만 토닥였습니다. 말은 못해도 그 손길이 그동안 못한 모든 말을 대신해주고 있었어요. 사방에서 쉴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 속에서 우리 모녀는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한참을 떨었습니다.
30년을 짓눌러 온 거짓의 탑이 마침내 그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기자회견 사건이 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저를 향하던 손가락질은 모두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횡령에다 서류 위조, 거짓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한 죄까지 수많은 혐의가 한꺼번에 더 씌워졌어요. 결국 둘은 각자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양원도 끝내 문을 닫게 되었어요. 영업정지에 이어 폐쇄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곳에 갇혀 신음하던 어르신들은 시청 직원들의 손에 이끌려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로 한 분 한 분 옮겨졌어요. 저는 어르신들이 그곳을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재판의 증인으로 나갔어요. 법정에 서서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증언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제 인감을 훔쳐 어미에게 바쳤는지, 모든 걸 보고도 어떻게 눈 감았는지도 다 말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에게 15년, 남편에게 7년의 형이 떨어졌어요. 선고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발악하며 오열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누군 줄 알아? 풀어줘. 나는 죄가 없다고. 남편은 저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싹싹 빌며 매달렸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우리 그래도 10년을 같이 산 사이잖아. 저는 그 두 사람을 향해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늘한 표정으로 똑바로 앞만 보며 법정문을 나섰어요. 이제 저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남편과 시댁이 그동안 빼돌리려 했던 재산, 그리고 제 이름으로 지켜낸 족발집까지 모두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도장을 꾹 눌러 찍는 순간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을 거야. 저는 우물태로로 엉망이 되었던 족발집 간판부터 뜯어냈습니다. 그 자리에 제 이름 석자를 당당히 박은 새 간판을 걸기로 했습니다. 인부들이 망치질을 하며 낡은 흔적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동안 저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과거의 더러운 기억들이 그 망치 소리와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제가 같이 일하자고 권하기도 했지만 수진은 더 큰 뜻을 품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 보건소 공무원 시험에 붙었어요. 이제 어르신들 제대로 보살피는 일을 떳떳하게 하고 싶어요. 정말 잘됐다. 수진 씨라면 누구보다 잘할 거예요. 대신 우리 가게 단골은 계속 해줘요. 그럼요. 사장님 족발 못 먹으면 저 서운해서 안 돼요. 수진은 끔찍했던 요양원의 기억을 뒤로하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가끔 우리 가게에 들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족발을 앞에 두고 우리는 단골 손님과 주인으로 도란도란 정을 나눴어요. 어느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에 임시 휴업이라고 쓴 팻말을 걸었어요. 새로 뽑은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엄마가 머무는 외곽의 재활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을 내리니 따스한 봄바람이 솔솔 불어들어왔어요. 병원 야외 정원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제게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엄마가 걸어. 진짜 걷는구나.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렸어요. 제품으로 안겨오는 엄마를 저는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깊이 전해졌어요. 한때 손톱으로 살을 파가며 살려달라 외치던 그 손이
이제는 제 등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나를 살렸어. 아니, 엄마. 엄마가 나를 살렸어. 엄마가 끝까지 포기 안 해줘서 우리가 이긴 거야. 따스한 햇살이 우리 모녀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맞잡고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빛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지옥 같던 지난 날은 이제 저 멀리 사라지고 없었어요. 엄마의 입가에도 제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새로운 하루하루가 그 봄볕 아래 평온하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평범한 시장 골목에서 묵묵히 살아가던 윤진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어떤 절망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온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조차 윤진은 무너지지 않고 자기 손으로 어둠을 헤쳐나갔습니다. 가장 약한 자리에 있던 모녀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아 끝내 봄볕 아래 다시 걸을 수 있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모진 시련을 견뎌내고 마침내 자기 이름 석자를 당당히 내건 새 삶으로 걸어가는 윤진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